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요? 내가 과제를 내줬던 거에 노란색 있었거든. 비밀은 저는 너무 익숙한데. 내가 줬잖아 과제물을 너도. 근데 누가 죽을 지옥 같다는 내가 지옥을 자 알아서 했지. 얘들아 조용히 하고 당태종전 모의고사 당태종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케이. 일단은 성격은 교훈적 성격,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미리 그냥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뭐 문제 풀면서 한번 읽어봤겠지만 인과응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인과응보 및 베푸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기본적으로 그 불교 사상이 조금 반영돼 있어요. 이 작품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실려 있는 부분에서 불교적인 사상이 조금 강하게 그런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당태종은 뭐 황제의 이름이죠. 황제, 태종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읽으면서 쭉 할게요, 그냥. 자, 앞부분 줄거리 좀 봅시다. 고전 소설 뭐 저희도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만 뭐 또 정규석 못 듣고 새로운 신규생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고전 소설에서 여러분 인물을 잘 잡으면서 따라가기만 해도요 반 이상은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파악한다는 생각만 갖고 문제를 풀고 질문을 읽고 하면요 한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쌤이 알려주는 핵심 팁이니까 고전 소설을 공부할 때 혹시 그리고 특히 내가 좀 수능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파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태종 황제라고 먼저 나오고 있는데 앞부분 줄거리에서 이 태종에다가 색깔 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그라미 많이 씁니다. 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태종 황제 동그라미 쳐주시고 황제에게 원하는 품은 용왕으로 인해서 태종 황제가 죽어서 저승에 가게 되는데 신하 위징은 저승의 지인 최판관에게 태종 황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대요. 그래서 최판관이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조력자로 나옵니다. 여기 일단 앞부분 줄거리에서 신하 위징은부터 해서 부탁한다까지 끝까지 나표를 좀 묶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뭘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고전소설 이 작품의 정기성 비현실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십전명왕이 도대체 이 십전명왕이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 용어 같아. 아무튼 왕인데 십전명왕이 태종 황제를 향해 말하기를 폐하가 경하 용왕으로 비밀되어서 인간의 귀하신 몸이 더러운 곳에 욕대의 몸소 오시니 오랫동안 머무시는 것이 불감당, 즉 감당하지 못할 일이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태종이 황제였잖아. 현실 세계 속세에서. 그러니까 이 십전명왕도 왕이지만 최대한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갖춰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폐하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야? 폐하가 태종을 가리킨다는 건 쉽게 파악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폐하도 동그라미를 해보자. 고전 소설에서 인물만 따라온다? 선생님, 그 인물 따라오면 뭐 하나도 안 어렵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칭, 지칭하는 표현이 계속 바뀌어. 자, A라는 인물이 A라는 표현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A-로 나왔다가 A-로 나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막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물 파악하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여기서 폐하는 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십전명왕이라는 저승에 있는 왕이 저승의 왕이 예를 갖추는 거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폐하에다가 권력자의 지위가 사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짐을 알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권력자의 지위가 사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네 이 작품. 그죠? 황제였으니까 예를 갖춰서 최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태종 황제께서 사양하여 말하기를 십전명왕의 덕으로 명백히 처단해 주시니 감사하게 측량 없사오며 또한 명부를 구경하오니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황공하여이다. 어쨌든 왕이니까 십전명왕도 그죠?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아무리 태종 황제가 속세에서 황제였다고 하지만 자 여기 명부라는 말이 있는데 명부라는 말 좀 알아주죠. 왜냐면 자주 나오는 좀 거의 빈추로이 쪽에 좀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데 명부라는 말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자 명부는 저승을 말합니다. 저승을 말하는데 거기 써줘. 저승이라고 써주고 괄호하고 이 작품에서의 명부 즉 저승은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저승입니다.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저승은. 근데 일반적으로도 뭐 그렇긴 해요. 이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환생에 관여하는 사후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 혹시 기억 안 납니까? 뒤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 안 나요? 자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환생하려고 그래요. 환생. 이 태종 황제가 환생하려고 하는데 그 환생을 어디서 결정짓는 거냐면 이 저승세계에서 지금 결정짓는 거야. 환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여하는 세상이 저승 명부라는 거야. 자 계속 볼게요. 염라대왕이 칠판관에게 명하기를 뭐지 이건? 여러분 갑자기 염라대왕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자 이거 새로운 인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여기서 염라대왕이요 십전명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라대왕을 많이 알고 있잖아. 염라대왕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십전명왕으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십전명왕 네모, 염라대왕 네모 두 개 연결 같은 인물이야. 같은 인물. 아 염라대왕을 십전명왕이라고 한 거구나 작품에서. 자 염라대왕이라는 인물은 저승의 지옥의 왕이거든요. 어떠한 종교와 관련돼 있는 신이지? 불교와 관련돼 있는 거. 그래서 이 염라대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작품에 불교 사상이 반영돼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염라대왕이 칠판관에 명하기를 태종 황제의 수완이 얼마 되시는고 생사부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생사부에 뭐 언제까지 살 수 있니 이런 것이 적혀 있는 거죠. 우리 판타지 소설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그죠? 수완은 여기서 이제 수명을 말하는 거죠. 수명을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말하더니 칠판관이 명령을 듣고 생사부에 쌓인 곳에 가서 책을 펴보니 인간 세상에 세민 황제께서 즉위한 후 정관 13년에 들어올 해임에 다시 살아날 도리가 없었다. 뭐야 이거 여기 또 세민 황제가 나와서 세민 황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태종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런 어떤 고전 소설에서의 동인물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좋은 어떻게 보면 예가 되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민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태종 황제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니 혹시 모르니까 또 써주면 편하겠죠. 자, 정관 13년에 들어오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 저승에 온 거야. 그럼 환생할 수 있어 없어? 환생 못해. 마음의 민망해서 책을 이대로 염라대왕께 드리면 위증의 부탁을 저버릴 것이요. 위증이 뭐라고 했어? 도와달라고 했잖아. 환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거든. 근데 그럼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서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이렇게 태종 황제가 환생을 못하면 위증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난처하여 한참 동안 주저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열십자 위에 두 획을 더 그니 그럼 몇 년이 돼? 23년이 되잖아. 자, 너니 완연하게 23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10전 명왕께들이 10전 명왕이 책을 받아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태종 왕자께서 10년을 일찍 들어와 계시니 바삐도로 인생에 나가심을 청하라. 10년 일찍 들어왔잖아. 그럼 돼 안 돼? 이거는 명부의 법칙상 안 될 일이야. 그지? 자 하고 태종 황제를 향해 말하기를 10년 후에 다시 뵈려니와 인간 세계에 나가셔서 지부에 무슨 전표를 하실 것을 바랍니다. 지부가 뭐냐면 저승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태종 황제께서 가라사대 지부에서 즉 저승에서 무엇을 쓰시려 하시나이까. 만일 저승에 없는 것을 구하시면 구하신 대로 보내오리다. 했더니 염라대왕인 십전명왕이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지부의 토질이 현실계와 달라가지고 단지 뭐가 없다? 수박이 없대. 그래서 수박을 보내주시기 바란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이 됐고요. 자 채파관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고 놀라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못 나가게 되었나이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종 왕제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어인정으로 그러냐뇨? 했더니 채판관이 폐하께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하를 다투실 때 저 사람들이 전장에서 무지하게 죽었으므로 원한을 품었다가 원수를 갚으려고 들어오니 이 일은 진실로 부처라도 구하지 못할까 하나이다. 여기 대사에 나표를 묶어볼게요. 폐하께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부터 해서 끝까지 못할까 하나이다. 여기까지 나표를 묶고요. 이 지금 여기 이 저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있어. 귀신들이 지금 폐하를 해코지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이 재판관이 태종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태종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태종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화살표 해주세요. 화살표 해주고 설명서. 자, 결국 왜 이런 고초 또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까? 바로 자신의 업보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된 거다.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하고 자신의 업보로 인해 위기를 겪는 태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신의 업보로 인해 위기를 겪는 태종. 그러니까 전생에 지었던 업보가 어때요? 되게 죄를 많이 지었어. 그치? 악업을 쌓아서 지금 이 저승에서 환생 못하고 위기에 빠진 거야. 이런 거 다 뭡니까? 불교의 윤회사상. 이런 것도 이제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태종 황제께서 실색할 정도로 크게 놀라 말하기를 그대는 아무쪼록 나갈 수 있는 계교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더니 최판관이 신의 힘이 부족함이 아니라 천만가지를 생각해도 그럴듯한 계교가 없나이다. 여러 가지 계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 하고 차탄하여 맞이 아니했다. 차탄한다는 게 이제 뭐 약간 탄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귀졸들이 일시에 달려들려 하고는 자세히 귀졸이 이제 귀신이거든요. 귀신들이 막 태종 왕자한테 이제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일단 나표를 열어볼게요. 그 귀졸들이 여기 나표를 열고요. 일시에 달려들려 하고는 자세히 보니 어떤 귀신은 목도 없고 손도 없으며 어떤 귀신은 창에도 찔렸으며 어떤 귀신은 화살도 맞았었다. 여기 또 밑줄 쳐볼까? 어떤 귀신은 목도 없고 손도 없으며부터 해서 화살도 맞았었다까지 밑줄 쭉 치고요. 이 귀신들은 전생에 이승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귀신들이죠? 전장에서 무죄하게 죽은 사람들을 막 가리키는 거죠. 전장에서 무죄하게 죽은 사람들. 전장에서 무죄하게 죽은 사람들.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죄도 없는데 그죠? 썼나요? 그 귀족들이 태종 황제를 에워싸며 말하기를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고 천자가 되었으니 다행이거니와 우리는 무슨 죄로 이런 몸이 되어 주인 없는 외로운 혼으로서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습기가 찰 때 거리로 다니는데 원통함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서러운 말을 고할 곳이 없으니 태종 황제를 죽여서 원한을 풀겠다. 여기 밑줄 쳐볼까? 태종 황제를 죽여 원한을 풀리라. 관련 사자성 갑골 통한. 그죠? 뼈에 새겨 있는 한. 그죠? 이거 원한을 풀고 싶어. 황제를 죽이고 있어. 하고 사방으로 에워싸니 태종 왕자께서 정신을 잃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다.
오 이제 귀신이라 내가 당하는 건가? 그럼 여기서 이제 환생 못하겠네? 자 여기 나표 닫고 자 아까 나표 연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역시 또 태중이 겪는 위기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태중의 위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떡하지 이제 태중? 최평안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계기로 인해서 귀신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은 잠깐 멈추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태조 왕제께 너희들의 사연을 고해 너희들을 구처할 것이니 아직 마음을 놓고 있으라. 하는 귀신들이 불렀었대요. 최판관이 어떤 좀 약간 어떤 위험, 권위가 좀 있네요. 최판관의 인물이 열마당 밑에서 있는 인물이니까 그죠? 최판관이 가만히 태조 왕제께 아뢰기를 저 외로운 혼의 근심을 면하고자 하실진데 폐하의 창고가 이곳에 있으니 이제 친히가 오셔서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즉시 다 물러납니다. 자, 그 현실에 있었던 황후의 창고가 이게 약간 싱크로가 되나봐, 그죠? 되게 재밌죠? 이 폐하의 창고가 여기도 있대, 조승에도. 자, 여기 색깔 패널 밑줄 쳐보자. 폐하의 창고. 자, 여기다 밑줄 또 쳐볼게요.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여기도 또 밑줄을 쳐봅시다.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일단 밑줄을 쳐놔. 그러니까 폐하의 창고는 뭐냐면 갔더니 여기 뭐가 있었죠, 여러분? 폐하의 창고에? 폐하의 창고에 뭐가 있어? 얘들아?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 딸랑 뭐 물건 하나만 있어. 자, 이거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해요. 그래서 이 폐하의 창고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이면 태종의 과거 행적을 환기시키는 장소예요. 자신의 과거 행적을 환기시키는 장소. 그래서 자신이라는 건 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폐하의 창고가 보다 태종의 과거 행적을 환기시키는 장소다. 근데 이제 왜 아무것도 없냐면 전생에 베푼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저승에서의 창고는 많이 베푼 사람은 창고가 뭐 여러 가지 금보화로 가득하고 하나도 안 베푼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돈과 곡식을 내어 저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뭐냐면 태종에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에 해당한다.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 자, 그 다음 볼게요. 하고 창고를 가리킬 때. 태종 왕제께서 크게 창고에 딱 찾아가 보니까 집은 넓고 큰데 그 가운데 쌓인 것이 없이 텅 비어 있었대. 창고를 지킨 사람이 묻기를 그대 어떤 사람이래 남의 빈 창고에 왔다 갔다 하느냐. 태종 왕제께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세민 황제로다. 그 창고지가 이 말을 듣고 태종 왕제를 향하여 무슨 원망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일단 나표로 열어보자. 여기 나표로. 사람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준 것이 있으면 이 창고에 쌓였다가 죽어서 저승에 돌아오면 먹고 산 걸만은 황제는 세상에 처해서 천자의 부귀함으로도 남에게 준 것이 없기로 이런 너른 창고에 한나라의 곡식과 1푼의 금전이 없으니 나에게 무엇을 먹고 있으라 하니요. 만승 천자가 어찌 이러하리요. 그러니까 야, 너 도대체 전생에 어떻게 했길래 여기 하나도 없냐? 나 먹고 도대체 뭐 먹고 살려고? 이 창고지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승에서. 여기 나쁘다고. 자, 요 대사 부분은요. 이거 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렇게 써보자. 문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질책하는 어투로 말을 하고 있다.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질책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말하기 방식 이런 거 좀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 상황 언급했죠? 그죠? 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 막 질책하고 있는 거야. 그죠? 자, 만승천자. 뭐야? 자, 여러분, 만승은 천자의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알겠죠?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비슷해요. 알겠지? 만승은 민주가 알겠죠? 눈 나빠지겠다. 야. 종이로 들어갈 시험지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만승이 뭐죠? 빈출어이야 빈출어이.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특히 고전시가 같은 데서는 뭐 어휘 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 또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고 얘는 소설에서 많이 나. 만승 뭐죠? 만대의 수레. 만대의 수레가 뭘 의미하죠? 수레라는 게 부나 고귀함을 의미하는 거야. 고전에서. 그러니까 만대의 수레라는 게 그 정도의 수레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황제밖에 없어. 그래서 만승하면 황제. 천승은 뭐야? 제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이 나와. 그래서 기본 어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필수적 어휘도. 뭐 소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가에서 나왔을 때 알아두셔야겠죠. 자, 계속 볼게요. 자, 하고 문을 열었다. 태종 황제께서 마음이 창피해 들어가 보니 한 푼의 돈도 없고 다만 집만 있어. 집만 한 묶음이 딱 있는 거야. 창고를 지킨 사람이 묻기를 저 한 묶집은 어찌 누냐 했더니 황제께서 아직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손식이라는 사람의 처가 해산할 때 태거 쪽으로 주었기로 받아두었습니다. 하였다. 태종 황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창피해 돌아오니 채판관이 묻기를 창고 속에서 돈과 쌀을 얼마나 가져오시나이까 했더니 부끄러워하는 빛으로 답하되 빈 창고뿐이요 돈과 곡식이 없더이다. 자,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자. 빈 창고. 별표. 여러분, 빈 창고는 뭘 보여줍니까? 그럼 여기서 태종이 이승에서 지은 업보로 빈부가 뒤바뀐 상황을 나타내죠. 빈부가 뒤바뀐 상황. 전생에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악업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지? 업보를 이제 문제가 있는 업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이 저승에서 되게 가난한 거야. 자, 그다음 볼게요. 하시니 채판관 이 말을 듣고 난처함을 이기지 못해 다시 생각하고 하기를 황제의 도성 30인밖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자묘 이름 상으로서 삼국대 명장 연익장 익덕의 후예입니다. 나이가 늙고 집이 가난해 평생에 적선하기를 일삼아 지아비는 신을 삼아 남을 구하는 까닭으로 금과 돈은 이 세 곳에 접근해 쌓고 노적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야? 평생에 적선을 했대. 즉 뭐야? 지금으로 따지면 기부를 했다는 거야. 기부를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 저승에서. 창고 세 개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자, 그 사람의 금은을 구워서 저 외로운 귀신들, 아까 귀조들인가? 그 혼에게 나누어주고 인간 세상에 나가도록 갚으소서. 오케이, 여기도 밑줄 칩니다. 그 사람의 금은을 구워서 저 외로운 혼에게 나누어주고까지 밑줄 쳐볼까? 그 사람의 금은을 구워 저 외로운 혼에게 나눠주고. 자, 이건 이승에서 선을 베푼 자, 이승에서 선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네요.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이승에서 선을 베푼 자의 업보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그 사람의 어떤 업보 덕에 그걸 이제 빌려와서 자기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거죠. 태종 황제께서 크게 기뻐해 채판관과 더불어 장상의 창고에 가서 지키는 사람에게 청하고 창고 하나에 쌓은 금을 구워가지고 여러 외로운 혼을 불러 위로하기를. 여기 장상의 창고의 색깔펜으로 밑줄을 쳐보자. 자, 아까 폐하의 창고는 뭐였죠? 태종의 과거 행적을 환기하는 장소였죠. 그럼 이 장상의 창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그것과 비교해서 연계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타인의 과거 행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죠. 타인의 과거 행적의 결과. 아니면 그렇죠, 장상이란 인물이죠. 여기서 타인은 장상을 말하는 거죠. 타인의, 즉 장상의 장상이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장상의 과거 행적의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 아니면 과거의 그 업보를 확인하는 장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너희 홀령을 위로하고자 금을 구워다가 너에게 나누어 주나니 비록 약속하나 이를 나누어가지고 물러나라. 10점 명부에서 너희들의 원한이 가득 찼을 말면 내가 다시 세상을 인도하여 가게 하리라.
여기 전체 나표로 묶어보자. 이 대사 너희 훈령을 가게 하리라. 자, 이렇게 써보자.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자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며 상대를 설득함. 상대를 설득함. 귀조들이 서로 돌아보고 말하기를 셀민이 인간 세계 혼자서 지극히 존경하고 하며 우리의 주장 판관이 명하시다. 어찌 받들어 행하자. 자, 판관이 명한다. 그러니까 판관이 누가 있죠? 판관의 권위가 있네요. 이 판관의 권위에 귀조들, 귀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순응하고 있어요. 그죠? 따르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불렀었다. 이렇게 끝났고요. 자, 특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족의 피관이. 자, 봅시다. 특징. 자, 첫 번째 인과응보 및 불교의 윤회 사상이 반영돼 있죠. 인과응보 및 윤회 사상이 반영. 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자, 지옥에서 죄인들의 모습과 오케이. 지옥에서 죄인들의 모습과 반대의 극락세계를 대조시켰다.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본문에는 극락세계가 막 딱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생략된 부분에 좀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내가 볼 때는 시험에서는 뭐 이번 특징이 나오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장상의 창고를 통해서 일부 좋은 업보를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일부 이제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저승과 이승 사이의 단절과 연결의 이중성. 환생한다는 게 뭐죠? 다시 이승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환생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승과 이승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으면서 어때? 여기서 이 저승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승으로 환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정에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어떤 단절 그리고 연결 이런 것들을 이 지문 안에서 작품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질문 혹시 있으면? 네. 보통 도교적 특징이 나오면은 네. 적당 모티프 같은 게 나오잖아요. 도교적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들을 봤을 때는 뭐 네. 예를 들면 옥황상제, 신선, 선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도교적에서는 네. 나올 만한 모티프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이나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부처님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처죠. 부처가 이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염라대왕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인데 흔하게 자주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간혹 나와 가끔 나오는데 여기 지금 지문에 이 작품에는 염라대왕이 나온 거죠. 그리고 불교 관련해서는 사실 부처님 외에는 그렇게 뭐 자주 나온다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거의 없어. 그거 말고 이제 삼생 정도, 삼세 같은 거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어떤 인물은 아니죠, 삼생이. 그래서 전세, 현세, 내세.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윤회사상. 그런 어떤 삼세와 관련된 것들이 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나 이런 삼세 같은 게 자주 나오고 인물은 사실 부처 말고는 뭐 흔하게 자주 나온다라고 할 만한 인물은 별로 딱히 있진 않아요. 불교와 관련해서. 예. 또 가장 많이 나온 게 두 개예요. 부처랑 윤회사상, 삼생 이겁니다. 자, 오케이. 지금 48분인데 시 조금만 뭐 보고 중간에 좀 시도 해도 되겠죠? 자, 시 두 작품이 있는데 시 두 작품. 문제 혹시 풀어봤나요? 다른 태종전?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지금 그냥 좀 애매하긴 하니까 사실. 다시 한번 풀어보자. 아무튼 지금 49분이니까 문제 풀고 약간 일찍 쉬거나 5분이면 풀겠죠? 한번 풀었으니까. 아